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학교론 시간. 12월 달인데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났네요. 오늘은 5주차죠. 인문과정. 오늘의 테마는 인문 과정으로서 이제 투자론에 대한 논리입니다. 아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파트라는 거를 이미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시면은 투자론이 제일 어렵고 이것만 잘 극복하면은 나머지는 다 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좀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긴 해요. 우선 용어가 어렵고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이제 분석을 요구하니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문항수도 이제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한 20점에 해당되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한 7문제, 6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 연관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주차 때는 총론, 인문 받고 두 번째는 경제론, 세 번째는 시장론, 네 번째는 정책론. 여기까지가 경제학적인 논리고 투자론부터는 이제 경영학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겁니다. 다만 경영학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용어가 좀 다르던데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용어를 이제 시험에 맞춰서 쓰는 용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투자 페이지 262. 엄청 재밌어요. 해도 근데 몰라. 이런 부분들. 부동산 투자론은 가장 효율적인 이제 방법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한 20년치 것만 봐도 한 100문제 이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이론을 접근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차별로 지문이 나온 걸 보면은 각 파트마다 문제에 이제 진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7문제인데 나중에 투자를 공부하신 파트가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론에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이 문항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요공급도 그 자체 문항수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력공단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범위를 때마침 정해줬어요. 그래서 정해준 대로 이제 내죠. 다만 이제 올해가 투자론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론 문제를 많이 안 냈어요. 7문제 내다가 작년에 순수한 투자론이 3문제 나왔거든요. 파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문항수 빠진 파트가 개발론하고 정책론으로 할당이 돼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좀 쉽게 풀었어요. 재작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좀 쉽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올해 타겟팅은 학계론이다. 학계론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막 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막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학계론이 어렵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문항수는 많아졌는데 작년 2배 이상 나왔죠. 근데 작년보다 더 쉽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계론은 난이도를 높이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60점은 어쨌든 넘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해주시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동산 투자의 개념에 따른 특징이죠.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게 장점으로 들어갑니다. 장점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장점은 이제 테마를 잡아서 시험에 내고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위험한 행위인가요? 안전한 행위인가요?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험한 행위다 보니까 이제 위험이라는 요소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위험과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문제 자체가 이런 형태를 많이 내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뭐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투자론에 쓰는 용어에 대한 이제 정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건 항상 나오죠. 2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1문제인가 나오고 올해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세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은 건데 이상하게 요거는 따로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투자하자는 거죠?
그렇죠. 분산 투자하자는 거야. 이것도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위험 관리 방법을 시험에 내는데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가 옛날부터 독립된 문제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별도의 목차로 이렇게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내든지 아니면 요 두 번째 주제랑 섞어서 나오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되게 쉽게 출제하죠. 여기까지가 투자론의 전반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7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요 파트가 한 2문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계산 문제가 더 나온다 그러면 3문제도 육박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이 2문제다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만만치 않은데 투자는 이제 여기부터가 화폐 시장 가치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요.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것은 현재 일원하고 1년 후에 일원이 같은 가치인가요? 다른 가치인가요? 다른 가치죠. 그래서 요거를 시간적 갭을 조정해야지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철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계산이 편할까? 지문이 나올까? 어느 게 편할까요? 지문이 편할까? 계산이 편할까? 계산이 어떻게 계산이 편하다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신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0.5% 이내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계산이 편해요. 이게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10점이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모든 투자론의 마지막 단계죠. 전 부동산을 내가 살까 말까라는 판단, 의사결정이죠. 요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모든 논리가 부동산을 살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출제하는 투자 분석 기법을 낼 때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폐 시장 가치 논리를 안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파트가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고, 그러니까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론을 공부하실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투자하셔야 돼요. 목표라는 것은 점수 맞춰야 될 이제 문항수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6문제나 틀려줘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16문제나 틀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마다 내가 어느 파트에서 틀려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투자론이 난이도가 이제 정점에 이르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상이 좀 힘들어요. 올해 쉽게 나온 부분들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인데 한 20년치 기출문제를 이제 쭉 모아보면은 난이도로 편차를 한번 보면은 어렵게 느끼는 거랑 쉽게 느끼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수용급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의 주제를 봤을 때 편차가 굉장히 커요. 형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7문제 중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데 최소 4문제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한 문제는 이제 더 맞출 수 있는데 우리 투자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어요. 4문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육박해서 나오죠. 10문제 중에 난이도 어려운 1, 2, 3가 다 투자론에서 나와. 사실상 이렇게 전체 요 3가지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올해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올해 기출 가장 어렵게 나왔던 투자론 계산 문제를 어떤 분들은 본 적도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잘못한 거야. 상당수 출판사들이 기출문제집을 낼 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제 제작비라든지 원가 절감 차원에서 한 7년치, 6년치 기출문제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가장 어렵게 나왔던 그 계산 문제가 20회인가? 20배 기출문제랑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몇 년, 13년 전의 문제죠. 똑같이. 뭐만 달라요? 숫자만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뭐 옛날에 나왔던 건 안 나왔던 건 체감적인 느낌이 크기 때문에
두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 거를 과감하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껴야 돼. 마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껴놓고 마지막에 이제 찍는 스킬에 의해서 정답률이 높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네 문제를 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한 문제 정도를 이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분짜리 계산 문제를 굳이 시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민법을 네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납니다.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문과정에서는 오늘은 이 주제를 시험법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하진 않고요. 이 부분의 투자론에 대해 쓰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출제된 방향성은 잡아놓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 현금 흐름, 요거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은 거기 이제 262페이지에 그 투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투자 개념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에 경영학책, 그러니까 재무관리책에 나와 있는 개념정이에요.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즉 교환하는 행위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여기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즉 이후부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 중에 3대 장점이 등장하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별도에 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지렛띠효과, 3번은 절세효과, 동그라미 1, 2, 3번은 별표에 쳐주시고 나머지는 다 좋은 말 나오면 장점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좋은 말 나오면 장점. 오른쪽에 단점은 보지 마세요. 단점은 각종 위험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밑에 양가로 3번에 투자하고 투기 있죠.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투자 투기를 비교하는 표가 나왔는데 학문적으로 투자하고 투기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정책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학문적인 투자 투기가 불가능한 구별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남이 하면은 뭐예요? 투기, 내가 하면은 투자야. 정책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은 투기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투자와 투기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주식의 칼럼 우연히 한번 봤는데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투기 구별하잖아요. 그분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투자와 투기는 사실상 학문적인 정의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대출 막 끌어당겨서 그 모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투기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투기 형식을 하지 말고 여윳돈으로 투자 형식을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이제 그래졌어요. 어쨌든 이제 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고 시험에는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별하는 것은 힘들고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잠깐 볼게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장래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장래의 현금 유입값 현재 있죠. 현재 이렇게 표현하겠다. 죄송합니다. 투자란 현재의 현금 지출과 또는 유출, 장래의 현금 유입이 있죠. 요거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행위. 재무관리상 이렇게 구별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돈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근데 투자 대상이 부동산인데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미래에 들어오죠. 근데 학원가에서는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장난을 많이 강사님들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의고사 같은 걸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 현재하고 미래 있죠. 장래. 요거를 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래 또는 미래랑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른 거 주식 투자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투자하는 걸 논하죠? 부동산에 투자를 논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와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3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의 3단계가 1회 때 나왔었어. 부동산 투자의 3단계란 1, 2, 3, 4, 5번 해가지고 화살표에서 무슨 3단계를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1회 때가 뭐 합격률이 거의 50%였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붙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난이도는 뭐 그랬었겠죠. 투자 3단계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뭐부터 출발할까요? 그렇죠. 지금 투자 3단계는 전체적인 투자를 공부하실 때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처음엔 취득이죠. 부동산은 사야 되지. 근데 취득이 현재야 미래야? 현재죠. 현재는 이제 그 부동산을 살 때 현금 주고 사죠. 근데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투자한 사람의 재무 상태 표상에서는 그 자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죠. 10억짜리 현금을 지출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산 거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은 차변의 그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자산의 구성 요소는 바뀌었겠지. 현금 자산은 줄고 실물 자산은 그만큼 늘어났겠죠. 어쨌든 이제 취득할 때는 현금이 나가요. 근데 매입한 물건이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가끔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 바로 팔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죠.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취득했죠. 그리고 바로 팔았어요? 아니잖아. 저를 바깥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돌리는 거야. 그래서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운영이죠. 운영. 그래서 운영을 통해 현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이 실물 자산을 뭐 한다는 거죠?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현금을 뽑아내려면은 이 공간을 남한테 점유시켜야 되죠. 일정 기간 임대 줘야 된다는 거죠. 임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해요? 처분하죠. 그래서 부동산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살 때부터 뭐야? 처분할 거를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고 처분이 어느 단계야? 얘네들이 미래죠, 미래. 그렇죠? 요거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3단계는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를 저희 나중에 이제 저 밑에 후반부에서 엄청나게 의미를 이제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주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현재 일원하고 지출한 일원과 1년 후의 일원이 같은 가치일까? 같은 가치가 아니죠. 그러면은 일원이라는 이제 시간적 갭을 조정해 주기 위한 화폐 시간 가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 단계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어떤 단계로 나오고 처분 시 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기 현금 흐름 5번째 주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래 들어올 돈하고 현재 지출한 돈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현재는 돈이 나가는 건 확실하잖아. 그렇죠? 돈은 지출하는 금액이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라는 요소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 그 위험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익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을 관리하는 이제 자산관리기법 중에 옛날부터 누적된 독립된 문제가 많아간 많은 포트폴리오를 별도의 장으로 끄집어낸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